벼랑 끝에 선 위기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을 좀 선정해 봤는데 첫 번째 인물. 아마 감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반기문 총장입니다. 이제 귀국이 임박했죠. 결백을 향해 가는 반기문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최근에 일단 논란된 게요. 신천지라고 해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분류되는 신천지 행사장에 반 총장이 등장해서 뭐 거기 그 책임자하고 사진 찍은 게 또 지금 등장해서 논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선거 나가는 사람들은 신천지를 엮이면 곤란하죠. 왜냐면 신천지를 엮이는 순간 지금 기독교 표는 다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천지 엮이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보수의 표 중에서 가장 많은 표 중에 기독교 이 보수표 아니겠습니까? 그게 날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표인데 근데 저는요. 저건 그냥 일종 해프닝이다. 해프닝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세상 엄청난 행사 다닙니다. 그 행사 가서 거기 관계자가 사진 좀 찍어줍시다. 당신 누구야? 당신이 신천지야? 구천지야? 뭐 물어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진 누구랑 어떻게 찍었습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못 합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남자분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은 집에 그 휴대용 라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무슨 뭐 술집 이름도 써있고 어딘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가져오고 저기 가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에 저걸 찍혔다고 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신천지와는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분명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귀국이 임박해 오면서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정말 이제 검증의 칼날이 반 총장을 향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며칠 사이에 굉장한 많은 지금 뭐 의혹 수준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 총장에 대해서. 앞으로 뭐 수십 올 가지. 때 온 거죠? 예, 수십 가지.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 뭐 대선 후보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주자로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검증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앞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 총장으로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회 본회의장에 박근혜 대통령 가가지고 연설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퇴장할 때 국회의원들이 막 악수 서로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사진 찍어서 나중에 선거 나올 때 또 거기다가 그 공보물에다 갖다가 게시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박 대통령은 나 억울해, 친하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그게 그런 사진을 찍은 사람한테는 과시의 욕구나 또 과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종의 이제 뭐 누가 잘못했다 안 됐다의 부분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용하는 거다. 예. 근데 그거는 어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증의 한 과정이고 넘어가는 과정이다. 그거에 대해서 반 총장이 또 너무 발끈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것까지도 사실 그럴 없다고 일이 봐요. 앞으로 얼마나 많을 텐데요. 네, 그럼요. 예, 실제로 이렇게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자 반기문 총장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결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이슈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구태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데 대해서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덕성이든 자질이든 정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46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36년, 장관까지 했고요.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국내에서 모든 그 검증 절차를 국회 청문회만 한 것처럼 다 거쳤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진실은 저희 결백을 향해서 뻗쳐나갈 거다. 네, 반 총장 목소리를 들었는데 정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뭐 많아요. 그러니까 박연차 회장한테 뭐 우리 돈으로 한 2억 8천 받은 거 아니냐 이거 있고요.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이 있고요. 지금 좀 전에 신천지 얘기 있었고요. 반 총장이 뭐 지금 차병왕하고도 뭐 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지금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 의원께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너무나 예측된 내용, 예측된 그 사실은 검증의 한 과정이에요. 만약에 이걸 예측하지 못했다면 반기문 사무총장은 대통령 되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는 다 예측하고 맷집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유롭게 사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유롭게. 잘 보세요. 지금 앞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향해서 계속 쏟아지는 이런 의혹들은 누가 만들어낼까요? 언론도 물론 다 하겠지만 가장 많이 하고 싶어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그분이잖아요. 문재인 전 대표. 네, 그분이 가장 많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러면
제가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는 고언을 한번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 문재인 대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문재인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 자기의 가장 강적에 대해서 계속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칼날을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것까지 예측을 해서 네. 아주 여유롭게 국민들 앞에 이 검증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유롭게 나가는 게 지금 현재 이 어려운 혼란에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예. 그분의 태도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돼서 결국 탄핵 위기 상황으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얘기했던 게 2007년도에 한나라당 대선 그 경선 때 그때 최태민 관련되는 의혹이 쏟아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탓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검증을 요구하는 쪽이 어느 쪽이든 간에 상대는 상대를 위해서 계속 검증을 하겠죠. 문재인 지금 뭐 전 대표의 경우에도 검증을 당할 거예요. 더 많이 혹독하게 당해야 된다고 그렇겠죠. 봐요, 저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지금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얘기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정치권이 가혹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언론이 훨씬 더 가혹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의혹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되는 의혹이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대로 언론이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뭐 대선 경선 때 굉장히 많은 의혹이 쏟아졌지만 제대로 검증을 안 했습니다. 네. 이번만큼은 좀 정확하게 검증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는 또 나쁜 역사 선례를 가지고 있어요. 김대엽 병풍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허위로 조작하는 그런 사건에 우리 국민들께서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를 정말 바래요,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의 역할을 강조한 거예요. 언론이 해줘야지 가장 공정한 검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결백을 향해 가는 반기문. 이어서 두 번째 인물. 인적 청산 포함된 대통령인데 임명진 새누리당 신임 비대위원장이 어제죠?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좀 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분이든지 한마디 여러분 말씀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도 그 범주에 그 원칙에 이제 포함입니다. 네. 김태현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제 청산 대상을 어제 쫙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당에서 나가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청산 대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뭐 대통령도 포함시킨 건데 대통령도. 핵심, 어제 예. 말의 핵심은 대통령은 아닌 거죠. 이미 사실은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힘 다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탄핵 대상이 되는데 지금 당에서 출당되고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냥 대통령도 포함시킨 거고 임명진 비대위원장 핵심은 앞서 그 청산 대상 뭐 서청원 전 대표라든지 최경환 전 부총리나 예, 이정현 전 대표 같은 대표. 그 친박 핵심 강성 인사들에 대한 탈당 요구 여기에 그 방점을 찍혀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당 그 윤리위원회 제명하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최고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원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의결이 돼야 되는 건데 예. 아직 비대위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아직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시한도 딱 정했어요. 예.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6일까지. 1월 6일까지 예. 나가라. 예. 당신네들 새누리당에서 나가. 이렇게 된 건데 예. 그럼 말씀대로 김태현 변호사 말씀대로 서청원, 최경환, 이정현 이 세 사람이 인 비대위원장의 말을 들어서 실제로 당을 나갈 것 같으세요? 어떻게 지금으로 봐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버티고 계속 있을 거다.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왜냐면 지금 그 즉각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나오자마자 친박 그분들이 반발을 했어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안 나가고 버텼을 때의 문제. 그러니까.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임명진 위원장이 뭐라 하냐면 8일 날 본인이 결단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6일 날까지 만약에 안 나가면 그럼 마지막 카드는 본인이 그만두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들어올 수 있는 후폭풍을 생각해 봐야 돼요. 새누리당이 그렇게 되면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올 가능성이 또 생겨요. 탈당을 그 하겠죠. 2차 탈당이 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임명진 위원장은 어쨌든 옹립해서 앉혀놨는데 친박을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본인이 사퇴를 해버리면요. 새누리당이 또 혼란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중립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친박만 놔두고 또 2차 탈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말 친박에서는 열심히 고민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6일까지. 그러나 지금 당장 나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까지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사태를 수습하는 하나의 방법은 결국 본인들이 나가는 건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안 나가고 버틸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인 위원장은 이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강성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당을 나가고 훗날 이제 개혁보수신당이라고 하는 이 세력과 다시 새누리당이 좀 손을 잡는 이런 시나리오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친박 강성들이 일단 당을 좀 떠나주는 모양새를 보여야 개혁보수신당과 손도 잡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나올 수 있는데 임명진 위원장을 왜 이 자리에 갖다 놨을까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저는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 임명진 위원장,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 다 예측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전국위원회에서 오케이 사인을 받을 때까지는 몸을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친박에서 반대할까봐. 야. 왜냐하면 그 전에 만약에 전국위원회에서 노 사인을 받으면 본인만 모양새가 이상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국위원을 딱 통과했어요. 통과하시자마자 지금 딱 칼을 들이대신 거예요. 그랬죠. 근데 이럴 거라고 사실 예측했거든요, 저는.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친박 주류가 나갈 거냐? 저는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나간다. 아. 그걸 아실 거예요. 임명진 위원장은 그럼 그걸 모르실까요? 그걸 아세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 정도 해서 이게 니네 당이지 내 당이냐? 이거잖아요. 니네가 살고 싶으면 나가고 니네가 죽고 싶으면 그냥 마음대로 여기 있어. 그리고 나는 그냥 나갈 거다. 이게 임명진 위원장님 지금 생각하는 1차 그림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친박은 안 나갈 거고 그다음에 1월 8일 날 임명진 위원장님이 나가실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인적청산 포함된 대통령 세 번째 벼랑 끝에 선 위기의 사람들 세 번째 불안한 불파 분립 유승민 의원인데 지금요 어떻게 보세요? 김태현 변호사는 그 개혁보수신당이 지금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승민, 오세훈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다 지지율이 고만고만해요.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부터도 안 나왔다는 지금 조사도 나와 있고요. 반 총장도 개혁보수신당에 온다는 보장도 없고 개혁보수신당이 좀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아니 뭐 개혁보수신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광의에 보면 이제 이런 뭐랄까요 그 보수 그다음에 뭐 안철수 의원까지 포함시키면 약간 중도 보수 쪽에 있는 지금 정치인들의 지지도가 굉장히 급전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올해 들어서 사실 총선 이후부터 완전 보수 세력이 사실 총선에서 굉장히 패배를 했고 그 이후에 보수의 대표화 될 수 있는 정치인이 박근혜 대통령 이 최수재 게이트가 터지면서 보수 세력 자체가 지금 외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가게 되면 보수가 새누리당이든 개혁보수신당이든 어느 정도 한쪽으로는 결집할 수밖에 없을 거고 저 지지도는 아마 끝까지 가진 않고 어느 정도 올라올 겁니다. 근데 다만 개혁보수신당 입장에서 지금 뭔가 해보기 위해서 의미 있는 어떤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김우성 대표도 불출마한 상황에서 김우성 전 대표가 저렇게 안 나오게 되면 고민이 있는 거죠. 결국 아마 개혁보수신당의 김우성 대표 측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결국은 개혁보수신당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왜냐하면 새누리당 못 갑니다. 못 가죠. 더불어민주당 가겠습니까? 안 가죠. 국민의당 가서 안철수 대표와 지금 호남 세력과 경쟁한다?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정치인 측근 그룹은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누가 후보를 메이킹해서 올려줄 세력이 필요한데 그 바탕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지금 개혁보수신당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예 대선에 안 나가든지 대선에 나갈 거라고 하게 되면 시점의 문제지 어느 순간은 개혁보수신당에 들어와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대선 경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 대표의 지금 지지율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사무총장과 유승민이 결합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냥 홀로 있을 때 유엔 사무총장과 홀로 있을 때 유승민 대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합쳐졌을 때 아마 야당이 두려워하는 한 팀이 될 겁니다. 반 총장이 절대 새누리당에 안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누리당 내에 충청 분단이 굉장히 만만치 않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으로 저도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새누리당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안 갈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청 분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결국 그들이 무슨 선택을 하겠습니까? 반 총장이 어느 판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판으로 옮겨갈 일만 남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반 총장이 이제 들어와서 어찌됐든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1월 10일 날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반 총장은 미국의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해왔던 것처럼 기존 정치권하고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통합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오고 뭐 포용적 리더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바로 어떤 세력화를 하고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바로 세력화를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하기 쉽지 않거든요. 결국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난 다음에 그게 그 본인을 모셔갈 만한 판을 만들지 않으면 아마 안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경선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경선 안 하려고 하겠죠. 그건 어느 대선 후보라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러니까 개혁보수신당으로 곧바로 뛰어들기보다는 개혁보수신당과 제3세력에서 만나는 무언가가 또 만들어지기를 기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걸 기대하면서 계속 몸값 높이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렇지만 반 총장의 몸값이 계속 높아질 거냐, 이거는 검증 과정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과거 대선에서 봤던 것처럼 결국 자기 몸값이 높아져야 그 밑으로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 총장의 어떤 일종의 대세론이 만들어지고 반 총장의 지지율이 쑥쑥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반 총장 밑으로 그 그늘 아래로 들어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 총장이 바로 세력을 만들지는 않고 기다리는 방식으로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유승민 의원이 주제였는데 결국 반기문 총장의 예.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인물 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에 이어지는 네 번째. 전 이분이 요즘에 제일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잠잠을 못 이룰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정치적 칩거에 들어간 안철수. 최진봉 교수님.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뭐 새 일정 모든 거 다 취소하고 야, 근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기? 지지율은 안 오르고 지금 그렇죠. 반기문 효과는 또 나오고 네. 내 그 김성식 밀었는데 김성식 원내대표도 안 됐고 그렇죠. 굉장히 고민이 깊은 저는 것 이제 같아요. 제일 마지막이 제일 타격이 컸다고 봐요. 김성식 이제 의원을 밀었었는데 사실 원내대표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호남 사서 출신인 주승용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호남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요. 불안함이고요. 네. 본인이 점점 당에서의 존재감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 출신들, 거기 사실 호남 출신들 의원들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철수 색깔 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혁보수신당과의 연합 문제도 당과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이 달라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또 천정배 전 대표는 본인이 대선 출마하겠다고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국민당을 만들었는데 최대 지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의원들 들어오고 나서 호남당으로 되고 본인은 점점 존재감이 사라지는 상황에 대한 어떤 불편함 또는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얹혀져 있는 것 같고, 예. 그렇게 된다는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게 문제라고 봐요. 지지율이 만약에 올라가 보세요. 이 지지율이 올라가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든 국민당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겠죠. 국민의당도 함께 몸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안철수만 붙잡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형성됐을 것이고, 그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칩거에 들어간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어쨌든 칩거에 들어갔는데 뭐 일부 언론 보다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중대 결심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기사도 나오던데, 안철수 전 대표가 칩거 외에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중대결심 뭐 탈당 뭐 이런 얘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국민의당에 본인이 만든 당인데 그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나 기반이 전혀 없어지는 건데. 글쎄, 저는 그 안철수 대표가 약간의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 호남파와 안철수 대표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연대 문제거든요. 뭐 안철수 대표는 뭐 새누리당이든 뭐 개혁보수신당이든 누구든 간에 연대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호남파 의원들은 그게 아니다. 뭔가 이제 빅텐트를 쳐서 여기서 반문 연대를 만들어서 정권을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현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독약청적 혼자 나가서 대선을 승리할 가능성이 있느냐? 지극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 호남 의원들, 주승용 원내대표라든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것이거든요. 네. 안철수 대표도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유승민 의원이 됐던, 반기문 위원 사무총장이 됐던, 손학규 고문이 됐던 네. 이 빅텐트 안에 모여서 경선을 치러가지고 단일 후보를 만들, 아마 그 정도의 마음을 좀 열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두울 어두울 수밖에 수도 없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의 이념적 색채를 명백히 하시라.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안 보는 보수, 뭐 경제는 중도라고 하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 요새 워딩을 보면 과연 본인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딘지 헷갈립니다. 중도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 진짜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은 게, 그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당 특정인의 당 아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 아닌가요? 아니, 안철수 당에 안철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가 그래요. 안철수 대표를 사실 앞세워서 지난번에 국민의당은 많은 의석수를 가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와서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안철수 대표를 이제 색깔을 지우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게 정치라는 생각이 들면 서글퍼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기회일 수가 있어요. 예. 왜냐? 지금 사실 개헌을 원하는 사람이요, 국회의원 중에서 다 설문조사하면 제가 볼 때는 속내는요, 문재인 대표만 빼고는 다 원할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하는 개헌,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정치인들이 원하는 개헌은 의원 내각제를 일부라도 갖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뭐냐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거 핵심만 딱 받아주면 그 빅텐트 안에 다 모일 수 있어요. 저는 안철수 대표도 그 빅텐트 안으로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 드릴까요? 예. 네, 저는 국민의당이 계속 이렇게 가다간 원래 외초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호남 자민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 정당으로서의 어떤 대선 국면에서 존재감을 보이는 거는 제대로 된 후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후보도 조차도 사실 제대로 못하고 서로 갈라지는 이런 판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할 거고 국민의당이 자꾸 반기문을 쳐다보면서 뉴 DJP 연합이니 이런 소리를 해버리면은 예. 제가 볼 때 호남에서 더 외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여기서 처신을 잘해야지 아니면 그냥 해산하는 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오늘 장시간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